질문 드리겠습니다. 함대가 있고 상대에게 해군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러시아라면 그래도 결국 집니다. 우크라이나에게 4년 동안 해상에서 굴욕을 겪은 뒤 러시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엄청난 밤이었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상상할 수 없이 한심한 잠수함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열척의 선박이 파괴되어 밤새 이어진 치명적인 공격으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공격이 아니라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의 어떤 선박도 다시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드론 작전으로 러시아의 섀도우 플릿 유조선 8척이 우선 파괴된 직후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섀도우 플릿은 이제 퇴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덤으로 2척을 더 격침시켰습니다. 7월 7일 밤에 벌어진 공해전은 마치 거의 산업 규모의 낚시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로브디는 연료를 실은 8척의 유조선 1척에 건화물선 1척에 페리가 있었다며 연료 탱크가 심하게 손상되어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SBS의 새들이 하늘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중 펼친 가장 인상적인 해군 작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 해군이 없는 나라입니다. 몇 척의 순찰함과 기뢰전 함정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함대에 맞설 전투함이 없지만 그런 함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이른바 하늘의 제재가 큰 타격을 줬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흑해와 아조프해가 자국의 어떤 함정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결한 경고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모든 유조선은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각 유조선은 약 7,000톤의 재화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건조되었고 길이는 약 140m입니다. 이 일관성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운송 선박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박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국가로 국제 항해하는 대형 유조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선박들은 다른 역할을 하며 곧 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명단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8척의 유조선은 사나르 1호, 사나르 17호, 비너스 3호, 테티, 클리메나, 페넬로페, 알렉세이 사브라소프, 그리고 MS 이반 체레미시노프입니다. 브로브디가 밝혔습니다. 총 8척입니다. 4시간 뒤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가 유조선 2척을 추가로 파괴해 총 10척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브디가 처음 언급했던 페리와 건 화물선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에 의해 잠수함으로 변한 러시아 선박이 딱 12척이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했고 조직적이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함대로 만든 유조선과 페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물류가 최대한 원활하게 흐르기를 바라는 지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완전히 괴멸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과 조종사들이 이번 작전의 주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공격에서 나온 영상들은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드론이 유조선에 접근해 조준을 맞춘 뒤 급강하하여 폭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론이 공격한 선박이 이미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대를 투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선박마다 드론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유조선을 반복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정리하면서 밝혔듯이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각 드론은 선박 공격 시 특정 목표 지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데크하우스, 즉 선박의 상갑판 위로 돌출된 모든 밀폐 구조물을 타격했습니다. 데크하우스는 노출되어 있고 양쪽에 평평한 갑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명확한 공격 목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유조선의 데크하우스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드론이 각 선박의 함교, 기관실, 그리고 화물로 실려있는 유조 탱크를 동시에 파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선박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불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용된 드론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FP2를 투입했다고 추정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드론들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kg의 탑재重량을 실을 수 있고 비행거리가 370km에 달하는 이 드론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보낸 선박에서 발사된다면 중간 타격 범위에 있는 선박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건 아니고 브로브딘은 침묵했지만 FP2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다른 것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분석가 데니스 다비도프는 우리가 본 공격 영상이 우크라이나가 FP2나 더 긴 사거리의 FP1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드론들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머신 비전을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조프의 상공에서 자율 드론으로 최소 개인만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실은 러시아 유조선 10척이 불타고 있고 추가로 2척의 선박도 함께 불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 경고한 대로 실제 공격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다른 국방 및 안보 부대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고 우리는 뱀섬 해방을 시작으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함대, 항구, 점령군에 대한 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흑해와 아조프의 지역이 러시아에게 결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날을 앞둔 7월 4일 U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며칠 후 그 경고를 바로 실행했습니다. 아조프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푸틴에게 큰 문제이지만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타격했는지나 파괴된 유조선들이 모두 아조프해를 항해 중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격이 일어난 장소가 푸틴을 떨게 만들고 러시아 인구의 일부가 가능한 한 빨리 탈출구를 찾으려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선박 격침 공격이 아조프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공격의 정확한 위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공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당한 각 유조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케르치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그리고 점령된 크림반도 해안에서 가까운 크로니곳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나사의 화재 감시 서비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섀도우 플릿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길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유럽 우주국이 7월 6일자로 공개한 위성사진에서 바로 이 지역에 많은 선박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선박들은 해상 추적 서비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트랜스폰더가 꺼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명백히 섀도우 플릿 선박들이었고 그 위치는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 정령군이 크림반도로 드나드는 유일한 육상 경로인 케르치 다리 근처 20km 반경 내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보여준 것은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합병된 반도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자들에게 케르치 다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 다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섀도우 플릿 선박이었고 내일은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2014년부터 크림반도를 집으로 삼아온 수십만 명의 점령자들은 반도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갇히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지역에 보낸 두 번째 경고입니다. 6월 21일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대교 양쪽에 있는 목표물들과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던 다리 주변 해역의 여러 페리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다리 양쪽 연료 운송 터미널과 항만 인프라도 타격했습니다. 이는 7월 7일처럼 다리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이번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척 유조선이 파괴될 때도 같은 실패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된 크림반도와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케르치 해협에서 공격하는 선박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12척가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10척의 선박들도 트랜스폰더를 껐습니다.
크림반도를 불법 장량한 자들이 아직도 메시지를 이해 못했다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나가라. 이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전달된 바 있습니다. 2월 중순 크림 타타르 민족의 마즐리스 의장인 라파트 치바로프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그 경고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27일 이후 반도에 정착한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조된 러시아 부동산 서류로 크림반도에 머무는 것은 우크라이나 법과 국제법 모두에 따라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케르치 대교가 작동하는 동안 아직 크림반도를 떠날 기회가 있습니다. 곧 이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림자 함대의 격침뿐 아니라 원한다면 케르치 다리도 얼마나 쉽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위치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들이 계속 무시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자제하지 않고 점령자들이 떠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자들은 그 가능성이 없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위치 정보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7월 7일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능숙하게 수행해온 크림반도 고립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공격 드론을 연이어 투입하여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물류 동맥을 타격해왔습니다. 반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다리들은 이제 수백 대의 보급 트럭과 연료 탱크로리에 불에 탄 잔해로 여기저기 움푹 패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다리들이 무너졌고 해상 보급로마저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고립작전의 일환으로 철도를 파괴해 케르치 다리만이 크림반도로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안전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복된 공격으로 러시아는 이 다리의 군사수송을 포기했습니다. 그 금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트럭을 케르치 다리를 통해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천재성입니다.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도에 있는 점령자들에게 푸틴이 더 이상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푸틴은 강인한 이미지를 의존하는 지도자입니다. 크렘린의 선전에 주목한다면 그는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 안팎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마다 손상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숨통을 쥐고 있어 점령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이 반도 전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유소들이 연료가 없거나 군대와 긴급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연료를 비축하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크림반도 내에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크림반도 전역에서 전력시설이 잇따라 무력화되면서 지역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량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식료품점에서 주요 식품이 부족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물류 봉쇄 작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우크라이나의 선박 파괴 공격을 볼 때 우리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가해진 치명적 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전략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케르치 대교에 대한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형 선박들은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반하던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더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배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조프 해에서 공격당한 유조선과 화물선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은 더 있었습니다. 7월 6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크림반도 야간 공격으로 지역 정전이 발생하고 여러 변전소 파괴로 당국이 전력을 우회 공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방어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강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7월 7일에 감행한 공격의 또 다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섀도우 함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그 함대는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구축한 이 함대는 종종 노후된 유조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시를 피해 항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선박들은 모두 트랜스폰더를 꺼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속임수 중 하나이며 섀도우 프리 선박들은 푸틴의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EK라면 2025년 말까지 섀도우 플릿은 지원 선박을 포함해 최소 591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단은 러시아에 연간 87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단은 러시아의 전쟁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7월 7일 공격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알렉세이 쿨레바는 이미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서한에서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업선박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쿨레바는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 연방의 예산 수입 창출과 전쟁 지속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제재 대상 선박 각각이 정당한 표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푸틴이 상업 선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상선 59척을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는 제재 대상 선박을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7월 7일 공격이 섀도우 함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공격은 러시아 석유 판매 타격보다는 크림반도와 관련한 경고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유조선들은 규모는 작았지만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 외 항구로 석유를 운반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었고 그 석유는 더 큰 선박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선단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료를 또 타격했다는 점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석유나 연료를 어디로 보내든 그 운송 시도 자체를 큰 위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결합되면 2026년에 확고해진 석유 파괴 전략이 완성됩니다. 올해 중반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약 200회 공격했습니다. 이들 공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조프해에서 선박 공격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소를 대상으로 사상 최장거리인 3000km까지 비행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석유와 연료를 겨냥한 다각적 작전으로 크림반도 부족 현상이 이 전략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푸틴은 말 그대로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 12척이 불타기 며칠 전 푸틴의 수백만 달러 슈퍼요트가 북극 해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요트는 드론 방지 그물도 설치해 최근 연료 탱커를 침몰시킨 무기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못 보여줄 겁니다.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가 이 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최대의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호화 요트를 공격할 가능성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그리프 보도에 따르면 그 레저용 선박은 지금 이 순간 러시아 구축함과 구조 및 순찰선에 의해 호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조프해 유조선들이 비슷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기에 굳이 묻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를 무력화시켰고 이것이 7월 7일 공격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벙커에 숨고 그의 요트는 러시아를 떠납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크림반도 점령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뒤에 있을 때 크림반도에서 떠나세요. 일부 점령자들은 이미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일부라고 했나요? 수천 명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만큼 많은 점령자들이 크림반도를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반도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만든 그 다리를 통해서 말이죠. 7월 7일 전부터 이미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러시아 대탈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준비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신 공격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참사에 대한 이 분석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클릭해서 더 많은 밀리터리쇼 영상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